아직 실체도 형체도 없는 없지만. 국토 보유세. 네. 이거 어떤 형태로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대론이 따지고 보면 국토보유세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거는 뭐 종부세는 우리가 특정 주택, 그러니까 가액 기준으로 하든, 그죠? 아니면 우리가 그 숫자 기준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이제 종부세를 내는데요. 국토보유세는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어쨌든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파트든 빌라든, 아파트든 빌라든 오피든 다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토지 보유세 이러면 뭔가 좀 사회주의 냄새가 나니까 국토 보유세 이렇게 이름을 정한 거는 것 같아요. 일단 사회주의, 우리는 사회주의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표를 얻으니까요. 아직도 뭐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국토 보유세라고 했는데 이게 종부세를 빼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거두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1% 가까이 된다는 거는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거 아주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20억짜리 아파트면 2천만 원이잖아요.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세금이. 2천만 원? 네. 그걸 매년 내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연봉이 얼마인데 2천만 원씩 매년 어떻게 냅니까 그걸? 그 이재명 씨가 이야기했어요. 뭐 사고 싶은 주택 사는 거는 나 안 말리는데 대신에 세금은 잘 내야지. 이게 이제 기본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죠, 시장에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금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뭐 이건 공약상으로 냈어요. 근데 국토보유세가 뭐냐 이랬을 때 굉장히 얼버무렸거든요. 얼버무렸는데 그건 왜냐하면 당선되기 위해서 얼버무려 놓고 나중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토보유세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운영수익, 즉 월세 수익은 대부분 국가에 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 국가에 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다른 세금 다 없애주든지. 진짜 옛날 버전으로 하려면, 클래식하게 하려면. 네, 그렇죠. 그렇게 지대론의 개념은 다른 세금은 없어요. 헨리 조지 개념은 뭐냐 그러면 네. 토지에만 세금을 내고요. 나머지는 세금을 없애는 거예요. 단 하나도. 네, 단 하나도 없이. 소득세 자체가 없어요. 법인세도 없고. 그렇게 만드는 게 지대론의 핵심 개념이에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모든 세금을 없애려고 해요. 미국에서 소득세를 없애려고 해요. 어떻게 없애요? 법인세도 관세로 다 충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세로요? 예전에 그 1900년대 맥킨인가 뭐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걸 이야기를 많이 해요. 24년도 이제 당선되기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안 하는데요. 유튜브 이런 쪽에 갔으면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도 국토보유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뭐 세금을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없애지는 않겠죠. 보유세 이런 거는 엄청나게 때리겠죠. 때리지만 국토보유세를 해서 소득세를 상당 부분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면세 기준을 뭐 올린다든지 아니면 소득세를 낮추면서 법인세를 올린다든지 그죠. 이런 방식을 하면서 소득세는 낮춰주겠죠. 법인세도 낮춰줘야죠 그러면. 소득세 낮춰. 법인세는 절대 안 낮춥니다. 1% 떨어뜨리는 것도 뭐 부들부들 떨으면서 그때 떨어뜨렸는데 법인세는 한 2, 3%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기업하기 안 좋은 환경은 될 거야. 근데 기업들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경기가 안 좋다 이러지만 그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는 게 지금 끊겼거든요. 근데 작년 우리 그 상장 기업들도 영업이익이 최대였어요. 그래서 지역은 지금 괜찮아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뭐 1, 2% 더 내는 건 아마 낼 수는 있을 건데 어쨌든 법인세와 그죠? 종부세라든지 이런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본인들이 지지층을 확보할 수도 있고 기업 때리면 또 좋아하잖아요. 이재용 씨 잡아넣으면 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 법인세와 이런 주택에 대한 세금,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같은 것들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렸을 때 그 성장 과정이 좀 지금의 이념에 좀 많이 그렇죠. 영향을 미쳤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 소년공이라고 본인도 프레스기에 표현했잖아요. 눌리고 뭐 이런 것들이. 네. 근데 뭐 그게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던데 어쨌든 뭐 못 쓴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근데도 안 갔지 않습니까? 못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뭐 옛날에는 못 가는 방법 많았어요. 이거 내보내도 되는 건가? 네, 괜찮아요. 옛날에는 못 가는 방법 많고요. 최근에 뭐 이렇게 저 또래 분들 많은데요. 네. 뭐 그 장관 되고 이런 분들, 자제분들 보면 안 간 분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옛날 돈 줘도 못 가고 안 갔고요. 백무총회 그 비리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안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정책들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교수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민주당 집권 시 부동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다.
예. 라는 이야기시네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릅니다. 20억대 이상. 20억대 이상은 꽤 오를 거예요. 20억대 이상 가지신 분들은 한 채라 그러면 당연히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예. 우리 종부세 같은 경우도 연령대에 따라서 뭐 보유에 따라서 그런 좀 까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1주택 경우에는 종부세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낮춰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한강벨트까지 다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옛날에 나온 정책들도 보면 그런데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공약으로 앞으로 안 쓰더라도 공약으로 많이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20억대 이상 아파트들은 많이 오르고 많이 오르게 만드는 것이 본인들 정권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임대차 시장은 월세화로 빠르게 갈 거고요. 지금은 임차인들이 선호하는데요. 그리고 특히 요즘 20, 30대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10억씩 20억씩 깔고 앉아 있는 것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코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깔고 앉아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임대인도 이제는 월세 수익이 나오잖아요. 2.5% 3%인데 은행 가가지고 여러분 그 정기예금이나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3%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은행은 시세 차익은 없잖아요. 네. 내 통장을 팔아먹는데 누가 1억짜리 1억 5천에 사주진 않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는 팔면 1억 5천이 되고 2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다 좋아하기 때문에 임대차 그렇다 그러면 월세화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부도 좋아하잖아요. 예,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월세 가는 것도 되게 지원을 많이 할 거라고. 그럼 자연스럽게 월세화로 빨리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전세 소멸은 빠르게 되겠죠. 전세에서 반전세로 빠르게 갈 거고요. 순수 전세는 이제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큰다라고 봐요. 그다음 보증부 월세.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월세 형태로 자리 잡지 않을까. 뭐 1억에 얼마? 예, 1억에 뭐 400. 이게 아주 우리나라 월세 시장의 아주 대표적인 상품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임차인들을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돈 떼먹고 도망가는 데 대해서 이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예, 물론 시간도 뭐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요. 뭐 법으로 해결한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예. 민주당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긴 한데 우리는 되게 복잡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로 해서 떼먹고 도망가더라도 그죠. 보증금으로 이제 까는 형태 수준 정도까지는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외국 월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외국에는 한두 달치만 잡는데요. 우리는 이제 아니죠.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는 월세 수익률이 우리가 높을 수가 없어요. 외국은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월세만 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금도 그죠. 월세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세가 더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뭐 그래도 한 빠르게 3, 4% 정도는 갔겠죠. 예. 초양극화가 시장이 될 거예요. 초양극화. 초양극화 시장이 될 겁니다. 이게 똘똘한 한 채. 수요로 집중되면서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강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서초구는 88년도에 강남구에서 분구를 한 거예요. 서초동을 떼가지고 서초구라고 만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오래된 사람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서 서초구와 강남구는 사실 같은 구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여기도 보면 지금 내면 원밸리가 70억인데요. 네. 72억까지 거래된 거는 확인을 했어요. 34평이 72억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압구정동은 사실은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니까 제외를 하고 정상적인 아파트로서 가장 비싼 거는 레데펠이라 그래서 레미안 대치 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40억 몇 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40억이에요. 그래서 30억 차이가 납니다. 지역 내 양극화가 급격하게 심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강남이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그거는 이제 부자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1% 이런 부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벌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양극화가 되고 이거는 가만히 둘 거예요. 뭐 이걸 근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양극화되는 시장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하겠지만 규제를 하면 할수록 동결 효과라든지 정가 효과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매물은 줄고 그죠. 동결 효과라는 게 매물이 준다는 말이고요. 정가 효과는 우리가 임차인한테 정가하는 거죠. 이제 월세로 정가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정가하고 임차인한테 정가할 수 없는 집주인들은 어떻게 내 가격을 올리는 걸로 해서 주거 선호 지역은 정가를 하겠죠. 그래서 양극화는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래서 5분위 배율은 계속 늘어나고요. 여러분 그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하위 20% 전국적으로 보면 하위 20% 아파트와 상위 20% 아파트의 차이가 4.7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11 정도 돼요. 전국적으로. 서울이 그나마 낮아요. 5.77인가 저번 달이 그랬는데요. 서울은 왜 비싼 아파트가 원체 많으니까 20%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보면 비싼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전국에 가보면 정말 저 시골에 가면 1억짜리 아파트 되게 많거든요. 그거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엄청나게 차이 있죠. 그래서 그 양극화가 엄청나게 벌어졌는데요. 그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는 있어요.
예, 작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상위 5% 아파트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프랭크 나이트인가 나이트 프랭크인가 하는 부동산 회사에서 분석한 건데요. 18점 몇 프로로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높았어요. 전 세계 1등 하는 것도 전 세계 1등 했어요. 아파트가. 예, 아파트. 5%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오른 걸로 우리나라 아파트가 나와요. 물론 서울을 예로 든 거고요. 예. 근데 뭐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5% 해도 서울이죠. 뭐 그걸 딴 지역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초양극화, 지역 내 양극화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나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죠. 뭉치는 게 좋겠네요. 제일 좋은 걸로. 무조건 그냥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하나라만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뭐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뭉쳐야 되겠네요. 예. 되기 전에. 예, 대신에 뭐 세금은 많이 내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한 채 있으면 그나마 좀 가져가는 게 꽤 있을 거고요. 예, 두 채, 세 채 갈수록 이제 운영 수익은 다 그냥 예, 정부에 낸다라고 생각해요. 월세는 정부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예, 현실적이겠죠. 분양가 상승 제한. 예, 분양가 상승은 많이 못하게 만들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근데 이거는 이제 공급을 더 줄일 수는 있겠죠. 민간에서 공급을 못 할 거예요, 이제는. 근데 분양가 상승은 계속 오르는 거는 자기 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쥐어짜고 저렇게 쥐어짜가지고 아니면 이제 분양가 심사는 지금은 이제 심사는 아니고요. 그걸 자문해 주는 데가 한국부동산원에서 그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 이제 조합해서 진행하는데 건설회사에서 대부분 들어 놓아가지고 돈 더 달라 이게 지금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입주할 때 또 좋잖아요. 입주할 때도 대부분 이제 들어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그 준공허가 내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막 들어놓고 그 동의를 안 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아마 못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원가법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요. 예전에 제가 이제 울산에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장을 했는데요. 네. 해보면 이게 대학에 있을 때 해보니까 이건 원가법인데 우리나라 원가가 상당히 높아요. 예. 그런 식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을 지금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보다도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로또 막 풀어가지고 당첨되는 사람들은 되게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예. 라고 생각이 들고요. 와, 이게 지금 다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그렇죠. 변화들입니다. 따지고 매물 감소, 예, 매물 감소, 공급 감소. 공급 감소. 예, 공급은 일단 30년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아파트 매물은 2026년 2월에 급격하게 감소할 거예요. 그게 5월 9일 날 시행되는 그죠. 양도세 중과가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아파트는 매물은 상당히 떨어질 게요.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를 하면 우리가 82.5%를 내야 되는데 그걸 내면서 팔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해봤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늘 가능성이 있고요. 말씀드릴 때 7월까지는 그죠. 아니면 6월까지는 뭐 팔고 7월까지 팔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8월, 9월 전에는 그죠. 팔아야 되니까 뭐 뭔가 대책이 나오기 전에 그죠. 뭐 던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매물도 나오고 또 그 스트레스 DSR 3단계 실현되기 전에 뭔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덤벼들 거고, 그죠? 그래서 거래가 어느 정도 될 거니까요. 그래서 매물이 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뭔가 거래는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팍 감소하겠죠. 9월 달에, 이렇게 탁 던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9월 달에 10월 달인가 아마 요번에 추석이 10월 달이니까 추석 전에 던지긴 할 거예요. 그래야지 또, 가가지고, 그죠? 추석 때 또 가족끼리 보면서 이재명 씨 제대로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건덕지를 줘야 되니까. 역시 이재명은 합니다. 역시 이재명은 합니다. 이거를 또 하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 던질 가능성이 크죠. 근데 어쨌든 갑자기 그런 대책이 나오면 그죠. 한 3, 4개월은 주춤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대출 규제가 하반기 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은행에서는 항상 초기에 대출은 잘해주고, 그죠.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은 쪼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본인이 다 이제 팔았는데 8, 90% 자기 이제 달성해야 될 목표를 다 달성했는데 뭐하러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안 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금리를 높이면 되거든요. 가상금리를 높여가지고. 그럼 가상금리 높이는 거는 은행장 입장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영업 담당자가.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득이 늘어나고 명퇴하는 놈한테 5억씩 7억씩 줘가지고 또 명퇴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보이지 않으니까 인원이 줄면 은행은 또 순이익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은행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너무 잘하는 실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 규제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팍 죽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뭐 내년 돼가지고 이제 그죠? 뭔가 또 하고 뭐 이렇게 될 거니까요. 매물 감소는 2026년 이후에는
많이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 거고요. 줄어들겠죠. 예,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보시면 네. 아실 거고요. 상기 신도시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2028년이 되더라도 여기서 한 1만 호 정도, 올해 이제 본청약 하는 게, 올해까지 이제 본청약 하는 게 한 1만 호 정도 되거든요. 하남 교산이라든지 뭐 고양 창릉 이런 게 좀 매력적이긴 한데요. 그것도 1만 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지금 본청약 안 하겠다고 뒤집어진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거 다 친다 그러면 상기 신도시도 거의 2030년까지는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상기 신도시 또 떨어뜨려 놔봤자 지금 원하는 주택이라는 게 주거선호 지역에 20억 이상 아파트인데 사실은 결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상기 신도시 이외에는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말씀드렸듯이 일기 신도시도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아파트 공급은 30년까지는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정비 사업은 일단 뭐 초기 단계에는 다 중단될 거예요. 그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뭐 조합 설립 안 했다 이러면 쳐다보지도 말 거예요. 조합 설립했다. 재개발은 그나마 좀 진행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재건축은 일단 뭐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예, 공사비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초기 단계 정비 사업들은 거의 중단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 지금 현재 수준에서 끝냈잖아요. 이걸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폐지한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했는데 그건 폐지가 안 될 거고요. 2배가 안 되면 다행이죠. 그렇죠. 더 늘어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제는 거두로 다닐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두지 않았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그래서 계속 뭉개고 있어요. 지자체장이. 근데 앞으로는 이제 거두겠죠. 예, 그래서 그게 맞춰가지고 정비사업의 가격들이 다시 뭐 종전평가액이라든지 비례율이나 이런 게 다시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 단계 정비사업들은 거의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서울이 요새와 올해가 마지막 진입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도 친구들한테 야, 살려면 올해 상반기에 그냥 사.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 안 사신 친구분요? 예, 서울 팔고, 부산을 팔고 서울을 살다 그러면 너가 올해 해야 된다. 내년에 내후년에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이제 정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시장이 될 거고, 뭐 지방도 이런 지역들이 꽤 있을 거예요. 부산 해운대라든지, 그죠? 대구의 수성구 이런 데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아주 핵심지만, 그죠? 괜찮겠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빠르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이재명 씨가 6월 3일 날 당선되면 바로 집권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 12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해 넘겨가지고, 그죠? 예, 이렇게 집권을 했는데요. 지금은 당선되자마자 집권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증여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증여가 좀 눈에 들어오네요. 왜 증여가 늘어나는 거죠? 당연히 팔 수가 없으면 또는 이제 세금 부담이 크면 증여를 해주는, 이 기회에 고민한 게 뭐냐 그러면 얘한테 증여를 해주면 이놈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이거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그런 걸 가릴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하면 자식한테 이제 증여를 많이 해주겠죠. 근데 증여를 하는 거는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 거래나 아니면 직거래를 통해서, 직거래나 가족 간 거래는 가격을 낮춰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뭐 30%, 3억 선에서는 세무서에서도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증여를 더 해주겠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증여를 조금 더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긴 뭐 근데 눈앞에 더 큰 위기가 왔으니 뭐. 그러니까 빨리빨리 증여를 하고 본인 이제 노후 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중에 상속하면 물론 상속세 이제 공제가 어떻게 되느냐, 요게 또 그죠, 관건이겠죠. 이재명 씨가 이제 18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집이 딱 18억이라고 그러는데, 본인 집 이제 증여나 상속해주는 게 지금 수준에서 딱 18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맨날 그냥 신용만 하는데 그 분당에 있는 집 안 팔았죠, 그죠? 그게 딱 18억이래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는 그거 뭐 세금을 안 팔겠죠. 절대 안 팔겠죠. 그냥 하는 것만 해서 하죠. 신용만 하는 거죠. 그걸 판다 하니까 다 믿더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양반은 이제 원래 생존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거든요. 어릴 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해보니까 재밌거든요. 이게 뭔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믿기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이 어떤 거냐를 보고 그냥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증여성 거래, 뭐 증여 이런 것들이 뭐 증가하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상속세를 얼마만큼 공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뭐 한 10억, 20억 정도 수준이면 에이 뭐 내가 가더라도 큰 문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아직 50, 60밖에 안 된 분은 한 30년 살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뭐 증여 따르는데 뭐 그 정도 해줘가지고는 앞으로 한 2배 오르면 뭐 큰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또 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요즘 대부분 이제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분들도 대부분 증여가 끼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증여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예, 그거는 이제 자식길 믿냐 안 믿냐보다는 보유세 부분 때문에 아마 할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이제 상속 공제가 어느 정도 되느냐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뭐 윤석열 정부가 없긴 한데 예. 이재명 정부 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이거보다 높아지겠죠. 근데 문재인 정부처럼 박근혜 정부 때 뭐 8억에서 12억으로 이렇게 오르듯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겠죠. 이건 우리가 평균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이 아니고 전국의 아파트가 12억이 됐다는 말이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오르긴 하겠죠. 오르긴 하는데, 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뛰듯이는 많이는 안 오르는데 평균 가격은 많이 안 오겠죠. 왜냐하면 밑에 거는 거의 안 오르니까 위에 거만 오르면 평균 가격은 그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계 발표할 때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얼마 안 올랐다. 그런데 위에는 뭐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겠죠. 통계도 조금 뭐 자기 필요한 통계만 쓰고 뭐 이런 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했던 거예요. 원래 좌파는 자기가 윤리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그래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죠? 어떻게 자기가 절대 선이고 제일 꼭대기에 있고. 아니, 자기 선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서 돌 던지다가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취업도 못하고, 임종석이 뭐 정청래도 마찬가지고 이거 미문화한 불질러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게 벼슬은 아니지 않습니까?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벼슬이에요? 벼슬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바쳤다.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화에? 민주화에 내 젊은 시절을 다 바쳐가지고. 근데 지금 자기가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사실은 이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젊음을 다 바쳤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임수경 씨도 예전에 뭐 임종석 있냐, 우상호는 연대 저희 선배인데요. 이런 양반들이 룸사롱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어쨌든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법 위에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야 뭐. 하찮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하찮게 생각해요. 그런 잘못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